자, 오늘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MPL만 갖고 1시간을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MPL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셨습니다. 좀 생소하다 보니까 경매랑 헷갈리시는 분도 많으시고, 오히려 캐리 트레이드보다 MPL에 대해서 조금 깊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A부터 Z까지 MPL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많이 해주셨다고요? 네, 자, 오늘 MPL 특집으로 1시간 저희가 꾸며볼 텐데요.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MPL이 좀 생소하시기도 하실 거고요. 경매하고 뭐가 다른지,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아서 배당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건지, 실제로 제가 보면 이제 경매를 많이 해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MPL은 생소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 경매를 경험하셨다가 MPL을 해보시고 훨씬 이게 리스크가 좀 적고요. 또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MPL로 그 투자를 바꾸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그 낙찰 사례에 대한 그 배당금 받는 방송에서도 보여드렸는데 거기 그 참여하셨던 투자자분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런 말씀들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과연 MPL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가 되고 어떤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MPL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MPL이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부실화된 채권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MPL은 크게 담보부 MPL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담보부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담보는 어떤 것인지 말 안 해도 쉽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권리관계에 대한 주장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인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무담보부라고 하면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됐거나 통신요금이 연체됐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무담보부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는 담보가 있는 것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담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부동산입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거는 부동산 관련된 담보부 채권, 요거를 취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다라는 그 담보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다라는 것들이 뭐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이걸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담보가 있긴 한데, 자, 금융회사 또는 여신회사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대출을 일반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대출해준 그 대출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부실화가 되게 되면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 이제 경매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실화된 채권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MPL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나 예신회사가 가지고 있는 1순위 근저당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돼서 대출을 받거나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게 금융회사잖아요. 은행이나 여신 전문회사인데 이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1순위 근저당권을 사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우선순위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수할 수 있는 1순위권을 받아오는 게 MPL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을 가져오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에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들, 또 투자자의 경우는 그 근저당권을 기반으로 한 질권 같은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명기가 되는 그런 안전장치들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그럼 내가 이 MPL에 투자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되고 또 어떤 안전장치나 어떤 메리트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투자자는 원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장래 이제 이자라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배당금이겠죠. 낙찰돼서 받는 배당금인데 이 내용들을 등기부등본상에다 명기를 해서 내 권리 관계에 대한 안전장치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이 근저당권은 이 근저당권을 사온 대부업체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권을 매개체로 한 질권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권이라는 용어도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질권은 인질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질극을 생각한다고 하면 누군가를 인질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자유롭게 뭘 하기 위해서는 이 인질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근저당부 질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업체가 갖고 있는 근저당권의 투자자는 질권자로 권리 관계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이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앞선 전문가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NPL 투자는 1순위 근저당권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여신화 돼버렸기 때문에 자 이거를 싸게 사와서 경매 낙찰까지의 과정 중에 생기는 이자를 취하는 방법이 바로 NPL 투자다.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을 NPL 운영회사들이 사오기 때문에 1순위 근저당권의 질권자로 들어간다. 그래서 1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하게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를 살 건데요. 여기서 1억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 근저당 설정은 몇 프로로 하죠? 130%로. 네, 130%를 합니다. 그러면 1억 3천을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자, 이 근저당 설정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1억을 대출을 받아 갔는데 뭐 이자를 잘 납입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연체 이자도 받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대출 원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뭐 경매 비용이라든가 각종 부대 비용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0% 정도를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은행에서는 이자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출 원금을 회수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대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3억짜리 아파트를 압류를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붙이면 이 3억짜리 아파트를 누군가 낙찰을 받아 가겠죠. 그러면 이 경매를 통해서 누군가 낙찰을 받게 되면 이 낙찰을 받는 낙찰 대금에서 1순위 제일 먼저 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1억 3천만 원을 은행이 다시 회수해 가는 그런 과정이 NPL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3억짜리 집을 누군가 2억에 낙찰을 받아 갔어요. 그러면 이 2억 원 중에 1억 3천을 제일 먼저 은행이 회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으면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게 이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건데 자,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 3억짜리 부동산이 채권 최고액인 1억 3천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100% 다 받을 수 있는 게 NPL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구조는 알겠는데 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좋아, 뭐 근저당 갖고 왔어, 뭐 채권 최고가 얼마야. 그런데 투자자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1억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 설정을 1억 3천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은행은 1억 대출해주고 1억 3천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경매 기간이 통상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걸 계속 쌓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등록돼 있는 대부업체에 갖다 팝니다. 그러면 대부업체는 1억 3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뭐 대출 원금 플러스 일정 비용에서 예를 들어서 1억 500에 사온다. 1억 500만 원에 사온다고 하면 이 1억 500만 원을 사와서 낙찰을 받으면 1억 3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5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2,500만 원의 수익을 투자자와 대부회사가 서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1억이 투자가 될 때 뭐 회사가 5천을 대고 그다음에 거기 뭐 투자자가 5천을 댔다. 그러면은 1억이니까 여기서 뭐 5,500을 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5,500 대비 뭐 2,300만 원 수익이 2,500원 수익이 났으니까 그거를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액으로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하고 배당하는 가능 수익을 정해놓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배당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NPL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금 어떤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한번 수익이 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NPL은
근저당을 갖고 와서 채권 최고액만큼의 차익을 수익원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뭐 법적 보호, 뭐 질권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법적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리스크가 크면 뭐 수익이 높다라는 게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좀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들이 많고 좀 그 안정성이 담보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뭐 수익을 아주 많이 낼 수는 없지만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안전적인 그 법적 보호 장치들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이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 저희 방송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투자자는 과연 NPL을 투자할 때 어떤 법적인 안전 장치를 갖고 가게 되는지 그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강제 집행 이게 경매나 공매를 강제 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경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질권 설정자가 낙찰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해당 물건에 대한 경매에 이해관계자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라는 걸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해당 물건에 대한 그 질권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에 질권 설정자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이 해당 물건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됐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매번 경매 진행 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오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아,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해서 열어봤더니 뭐 해당 물건에 대한 매각기일이 결정됐다. 그래서 매각기일이 언제다. 라고 이렇게 그 경매 진행 과정을 통보를 받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낙찰이 됐으니까 배당금 받아가세요. 라고 이제 통보가 오는 게 가장 기분 좋은 통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통보들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이 누군가 낙찰을 받아가면 우리가 배당받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경매에 대한 사건 기록 이 내용들은 언제든 열람할 수 있죠.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건 번호만 치면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누구든지 열람을 할 수도 있고 복사도 할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과정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그런 투자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저당권, 그 대부업체가 근저당권을 사오는 거고 투자자는 여기에 근질권자로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질권이 근저당권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게 투자자의 법적 안전장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1순위 근저당권은 알겠는데 네. 질권 자체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권이라는 거는 인질질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을 인질로 잡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인질을 풀어줘야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배당금을 지급을 할 때 질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그 순서상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우선 어떤 배당권을 투자자가 갖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적 보호 장치들이 있다는 뭐 존재를 한다. 그게 이제 바로 질권이고 질권을 통해서 근저당권보다 우선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을 높이는 방법도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 뭐 이게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운영에 대한 방법인 건지 많은 이것도 좀 여쭤보십니다. 네. 예. 자, 그러면 NPL을 투자해서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대출을 받은 거에 대한 채권 최고액인 1억 3천만 원, 130%에 대한 부분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는데, 뭐 그러면 생각보다 수익이 뭐 별론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NPL을 어떻게 수익을 높이냐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많이 문의하시는 게 NPL을 해보셨거나 또는 이제 방송을 보신 다음에 NPL 생각보다 괜찮은데 안전장치도 좀 돼 있고 뭐 수익도 아주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 정도 뭐 한 10에서 13%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해피한데 라고 해서 직접 해볼 수 없느냐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6년 대부업법이 바뀌면서 현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서 NPL을 취급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인가업체들만 할 수가 있게 좀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대부업체라고 하니까 많이들 좀
어색해 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대부업체 하면 뭐 사채, 돈놀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이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는 그걸 할 수가 없고요. 이 NPL을 사서 처리해서 그 자금을 회수하는 것만 업으로 하게끔 그 업종 자체가 그 한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는 할 수 없고 NPL을 취급하는, NPL 투자를 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들을 등록해서 하게끔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NPL은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실화된 채권을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아서 유동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공익적인 목적들도 같이 수행을 하는 게 NP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수익을 어떻게 높일 거냐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은행이 갖고 있었던 1순위 근저당권을 저희가 잡아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을 사올 때 금융회사들이 8, 90%까지 또 대출을 해줍니다. 왜? 얘네들이 낙찰 받으면 얘네들이 제일 먼저 받아갈 거고 뭐 그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찰 받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PL에 발생하는 이자는 연체이자가 우리가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체이자는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자제한법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서 대출 약정이자 플러스 3%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체이자로 분리가 되고요. 경매 실제로 진행이 돼서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그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최고 22%까지 한 24%까지 지금 받을 수 있으니까요. 보통 18에서 22%의 연체이자가 분리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NPL이 가지게 된 수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체이자가 계속 쌓이면 채권 최고액까지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쌓이게 되면 우리가 다 수령할 수 있는 게 NPL의 수익 구조다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1순위 근저당권을 잡아오는 거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채권 매입을 해올 때 이 가격의 80에서 90%까지 또 질권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 중에서 이 NPL의 질권대출을 또 주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 채권 매입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짜리 채권을 사오는데 뭐 9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1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NPL을 사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채권 매입 잔금 1,000만 원하고 뭐 경매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부대 비용들 수수료랑 그런 것도 합치더라도 한 1,500 정도면 1억짜리 채권을 사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레버리지를 크게 쓸 수 있죠. 보통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갭 투자했던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썼던 그런 물건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은 그런 물건들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채권 회수하기 위해 굉장히 용이한 방법이고요. 또 그 배당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금융회사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질권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5억짜리 NPL을 매입을 해왔는데 5억 NPL을 매입해서 1억 원의 수익을 냈어요. 배당을 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5억 투자해서 1억을 벌었으니까 수익률은 20%죠. 그렇죠. 네, 20%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맥시멈 3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예측할 수 있는 수익인데 이거는 뭐 그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금융회사에서 이 5억짜리 NPL을 사오는데 4억 원을 7% 초반의 이자로 해서 대출을 또 해줍니다. 지금 보통 뭐 7% 초반 정도 7.2%, 3% 정도 되거든요. 뭐 8%까지도 되는데 좀 조건을 좋게 협상을 하면 7% 초반에 받을 수 있으니까 7%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실제 투자금 1억 원이 우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대출 이자 2,800만 원 1년치 들어갔겠죠. 그러면 1억 2,8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럼 몇 프로예요? 무려 78%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되면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갭 투자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이것이 진정한 갭 투자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뭐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부동산을 구매할 때의 갭 투자를 하는 방식은 전세금이나 뭐 대출을 껴서 소액으로 부동산을 구매해서 시세가 올랐을 때 내다 팔게 되면 자본 투입금 대비 수익이 많이 난다. 뭐 이게 이제 갭 투자의 의미인데 그런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자, 요 정도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의 실질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좀 들으시다가도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아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 고민거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객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받아가는 네. 실제에 대한 수익률은 어떻게 제공이 되느냐. 네. 뭐 갭 투자 좋아요. 수익률 올릴 수 있는 방법 알았어. 이자 비용 대비 수익률 높다. 뭐 다 알았어요. 네. 투자자들이 자, 혹은 이 시청자들이 알아갈 수 있는.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갭 투자하면 요즘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갭 투자를 하셔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저것도 갭 투자인데 위험한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갭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물을 그 레버리지를 크게 써서 하는 갭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줄 거를 전제로 하고 또 금리가 좀 낮을 거를 전제로 하고 그 갭 투자를 해서 그 차익을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NPL은 반면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체이자가 채권 최고액만큼 130%까지 쌓였을 때 그때까지의 채권 이거 연체이자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 이상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물건에서 낙찰받는 금액은 그 대출의 130%인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 대출 받은 금액의 130%인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낙찰이 되면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실물을 구매하는 거하고 좀 반대적인 갭 투자의 개념이라고 보니까 상대적인 안전장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앞에서 저희가 이제 78%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 이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꽤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경매를 통해서 그 낙찰을 받아서 배당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채권을 사왔을 때 뭐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거나 또는 뭐 이자가 뭐 들어간다거나 또는 그 근저당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경매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수적인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 20% 전후 정도는 뭐 평균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NPL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어느 정도의 위험을 뭐 전혀 없진 않지만 일반적인 갭 투자랑 비교했을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